안녕하세요. 최진석입니다. 어제 오늘 정치판이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떤 분께서 국군이 다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또 우리나라 국군은 앞으로 계속 좋아지기만 할 것이다 하는 또 댓글들도 달리고 하는 걸 봤습니다. 나라에 국군이라는 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또 심지어는 생각이나 세계관까지도 운이 있습니다. 한 사상가의 사상을 들으면은 그것이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으로 만병통치약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상은 시대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이 그 시대와 맞을 때가 있고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에도 흥망성쇠가 있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국군이 다 했던지 아니면은 국군이 더 뻗어나갈 것인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그냥 판단하기에는 우리나라는 물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국군이 더 좋아질 것이다 혹은 국군이 다 했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국군은 지금 경계선에 있는 것 같아요. 국군이 다 한 것으로 판명나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군이 앞으로 계속 상승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 서게 만들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해방 후부터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혹은 이 직전까지 우리나라는 이 직선적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그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요구하는 시대 의식, 시대 문제 혹은 그 시대의 급소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이루어지면 발전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가 가진 가장 핵심적인 시대의식 혹은 시대의 급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건국입니다. 또 어떤 분들의 표현에 따르면 정부 수립입니다. 정부 수립이나 건국이 해방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의 급소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요구하는 이 아젠다, 이 시대의 급소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잘 해결했습니다. 그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폭력 혹은 부정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매우 소란스러웠지만 그 소란 속에서도 어쨌든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아젠다, 건국 혹은 정부 수립을 완수했습니다. 정부 수립을 완수한 다음에는 그 다음은 무엇이 될까요? 그 다음의 시대의식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1972년까지 우리나라는 기하국가였습니다. 기하국가라는 건 뭐냐면은 모든 국민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밥을 굶는 일이 생기는 단계라 이 말이죠. 유엔의 기준에 의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1달러를 쓸 수 있으면 그 나라는 기아에서 벗어난 나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365불을 넘으면 기아국가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1974년에 1인당 국민소득을 400불 달성합니다.
그래서 기아에서 벗어났죠. 이처럼 우리한테는 해방 후에 우리에게 닥친 가장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시대의 급소는 뭐였냐? 그거는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업화라고 그럽니다. 다양한 관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해방 후 건국이나 정부 수립을 완수한 후에 대한민국이 가져야 될 시대적 사명은 저는 산업화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이외의 시대적 사명은 그 시대의 급소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어쨌든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요구되는 가장 큰 아젠다인 산업화를 완수했습니다. 물론 산업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불의와 폭력이 난무해서 매우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란스러운 과정 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점은 바로 산업화를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산업화를 완수한 다음의 아젠다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산업화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촌을 도시로 바꾸는 일입니다. 또 하나는 농업을 공업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물론 농촌을 없애면서 도시로 바꾸고 또 농업을 없애면서 공업으로 바꾼다는 말이 아니라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공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이행하고 농촌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고 도시가 차지하는 비율로 늘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화 내용은 도시화 그리고 공업화입니다. 이 도시화 공업화를 완수하는 과정에서 주도 계급이 달라집니다. 그 이전에는 농촌을 중심으로 한 농업 경제 세력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면 산업화가 완수한 다음에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업화 세력이 주도 세력이 되게 됩니다. 이 주도 세력 혹은 주도 계급을 교체하는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이 교체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민주화라고 그럽니다. 민주화 과정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소란, 혼란, 폭력, 부정, 피리들이 난무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소란 속에서도 민주화를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대한 점은 혹은 우리의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발전이라는 것의 내용은 뭐냐?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직선적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직선적으로 발전시킨 최고 단계까지 어디까지라 보냐? 저는 김대중 대통령까지라고 봅니다. 물론 여기에는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관점이 다른 분들은 또 쉽게 비난을 하시고 그러실 수 있지만 이것은 제가 가진 하나의 관점이니까 그냥 제 관점이라니 하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발전한다 하는 것은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요구하는 시대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건국이 필요할 때 건국을 했고 산업화가 필요할 때 산업화를 했고 민주화가 필요할 때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대한 점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민주화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 민주화를 완수한 것으로 보고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는 저는 우리나라 계속 정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이 가중되는 정치 혼란의 내용은 뭐냐? 저는 민주화 다음의 아젠다
설정하지 못했거나 민주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국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1990년 8월 23일에 처음으로 중국에 갔는데, 그러니까 1992년에 국교가 수립됐으니까 국교 수립되기 전에 2년 전에 제가 중국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가본 도시는 하얼빈이었습니다. 저도 가난한 시골에서 매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는 가난한 축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셔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도시락도 못 싸올 때 저는 그래도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제 주위에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지 하는 것은 경험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제가 중국에 갔을 때 이 가난은 저 어릴 때 가난보다 더 심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통계로 보면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제 느낌으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3년에 이제 북경대학에 입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면서 중국이 계속 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힘들 것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 사람들 앞에서 돈 자랑을 하면서 살아본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후반, 이 한 10년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서 그래도 산업화를 완수한달지 민주화 시대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부를 이룰 때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1988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4,500불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해방 후 약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동안에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4,500불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것이 시선의 높이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국은 우리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선진국도 운영해보고 제국을 운영해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도달해본 적도 없고 제국을 운영해본 적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내내 중국의 속국으로 살았고, 중국의 속국으로 살다가 일본의 식민지로 바로 이행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해방도 우리 힘으로 못하고 건국이나 종부 수립도 사실은 우리 힘으로 못했습니다. 중국은 자기 힘으로 혁명을 하고 자기 힘으로 체제를 선택하고 자기 힘으로 새로운 중국을 만들고, 그리고 선진국을 운영해보고 제국도 동원해본 나라입니다. 시선의 높이가 우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이런 말씀에 동의하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경전들을 중국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세계 최초들을 중국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제국을 운영해 봤습니다. 시선이 아주 높아 본 적이 없는 나라가, 다시 말해서 선진국에 도달해 본 적이 없는 나라가 하는 발전과 선진국도 이루어보고 제국도 운영해보고 하는 나라가 발전하는
이 속도나 모습이나 스케일은 같지 않습니다. 시선의 높이가 삶의 높이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졌는가가 어떤 크기를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선진국에 도달해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중국이 그렇게 가난한 상태에서 이렇게 갑자기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는 건국 혹은 정부 수립, 그리고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에 도달했습니다. 민주화 다음은 무엇이냐? 제 생각에는 대개 민주화까지 이룰 때 그 나라는 중진국 레벨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민주화를 완수한 과정 속에서 중진국 상위 레벨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냐? 중진국 상위 레벨에서 어떻게 선도국가 혹은 인류국가 혹은 전략국가로 올라서는가 하는 것이 시대의식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 더 간결하게 다시 표현하면 뭐냐? 민주화 다음은 무엇이냐? 그거를 저는 선진화 혹은 선도국가 혹은 전략국가 혹은 인류국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이것도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점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얼마 전에 유엔의 어떤 기구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라는 것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선진국은 유엔 기구에서 발표한 32번째 국가로서의 선진국이 아니라 앞에 한 6, 7, 8나라에 들어가는 선진국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선진국은 뭐냐? 선도력이 있어야 돼요. 선도력. 그래서 저는 이거를 선도국가로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민주화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선도국가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선도국가로 올라서면 우상향으로 가는 거고, 선도국가로 올라서는 일에 실패하면 우하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군이 다 했느냐? 우하향으로 가면 다 했다고 볼 것이고, 우상향으로 올라서면은 국군이 더 펼쳐진다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민주화 단계까지 우리가 살았던 시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들, 익숙한 문법들, 익숙한 세계관들은 선도 국가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여기는 대부분 다 따라하기 혹은 빌려오기 혹은 흉내내기의 모습을 띠고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는 뭐냐면은 창의적이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사유와 거기 사유에서 만들어진 시선으로 선도 국가를 이루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번 1820년대 이후에는 어떤 나라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제 꿈입니다. 국군이 다 할 것인지
국군이 앞으로도 더 펼쳐질 것인지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하기에 따른 것이다.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국군이 다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국군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